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말은 멋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죠. 우리가 전체에다가 25만 원을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부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준다. 아니면 이제 상위 몇 프로는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5만 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우리가 5,200만이면 52조가 들어갑니다. 1년에요? 1년에 들어가는 게 52조. 매년 줘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13조 8천억 이미 편성이 됐고요. 예전 정부에서. 그 다음에 지금 2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편성하겠다. 2차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만 해도 한 35조 돼요. 벌써. 남은 게 15조밖에 안 되니까요. 뭐 그걸 또 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에 이제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요. 지금 1240조.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거의 안 늘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거의 안 늘었어요. 불과 5년 사이에 660조에서 거의 2배 늘었어요. 근데 예전에 는 정도의 속도보다 더 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대충 이제 그냥 돈 푸는 거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때 돈 풀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시에 추경도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코로나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한 15조, 20조 정도 풀었던 걸로 많긴 한데 지금 우리 벌써 2차 추경에 나온 거 35조에 비하면 사실은 크지는 않죠. 그걸 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50조 정도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잘못하면 뭐 한 1,500조 최소 그 정도는 국가 부채는 늘지 않을까. 주면 뭐 사 먹으실 거예요? 지금 그냥 한우 사 먹으면 됩니다. 저희 마곡에 땡땡 한우라고 있는데요. 그게 패키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12만 원인가 정도 하면 500g 정도 주는데요. 네. 좀 많긴 해요. 집사람하고 둘이 먹기에는. 그런데 뭐 그거 이제 보통 먹거든요. 가서. 그거 한번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앞으로 예. 시장이 뭐 지금 장난 아니던데요, 이미? 제가 정부가 뭘 손 쓸 틈도 없이 지금 뭐 난리라서. 예.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제가 토요일 날 저희가 용산 임장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또 그죠? 마포 임장이 있습니다. 후랭이 TV 주최로. 저도 갑니다. 많이 오세요. 네. 좀 오시면 갑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나중에 이제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토요일에. 그래서 점심 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했던 거는 연대 MBA 오셔가지고 뭐 선배님 이러면서 제가 연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이러면서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안 했잖아요. 저희 계속 예전에 이제 후레이님 또 오셨는데 네. 거의 한 2, 3년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바빠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날 일하는 거 정말 싫어요. 아, 그래요? 토요일 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를 좋아하지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또 오셔가지고 선배님 이러고 이러니까 그냥 했는데요. 용산을 했었어요. 예, 용산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오신 분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일단 관심은 엄청나게 많아요. 결혼을 앞둔 분도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어쩌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물어보시고 본인들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용산을 보고 있네. 예, 용산을 보신다는 말은 상당한 자산가 분들이시고요. 지금은 거의 불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5, 6월 달에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5월 달은 저희 우대빵도 거의 최고 매출 나왔거든요. 네. 그 6월 달도 지금 좀 주춤하다가 다시 또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달하고 6월 달하고 확연히 달라요. 6월 달은 이제 외곽에서 거래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중심지 거래는 이제 강남 상구라든지 용산구는 이제 거래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 성동 이런 지역에 이제 신고가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노도강 우리가 금강구라고 하나요? 이런 외곽 지역에서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 제가 알고 있기로 전세는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은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도 상당히 괜찮아질 거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상승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건 뭐 계속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금리도 계속 하향 안정화될 거고 당연히 공급 물량은 내년부터 절벽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돈을 풀면 내수 경기도 뭔가 좋아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수출은 여전히 괜찮게 가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타격을 좀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있게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오시는 분들이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천천히 사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또 시점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하셔가지고 그 엘스를 사셨거든요. 엘스도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는 일단 지금 있는 매물은 다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위 매물은 아닌데 허위 매물이에요. 연락하면 계좌가 안 나와요.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두거나. 그러니까 계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취소하고 다시 올릴 때는 3억 내지 5억을 올려가지고 탁 내놔요. 예, 강남은 진짜 그래요. 예, 근데 올리는 수준이 1, 2억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예, 그렇게 해서 탁 올려놔요. 또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또 주춤하다가 또 다시 붙으면 그때 또 계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일단 계좌가 안 나와요, 지금 강남은.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다행히 엘스 쪽에서 하나 물건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국평을 사셨는데, 헬리오시티를 사셨어요. 헬리오시티 사셨는데 28억 4천인가? 예, 국평으로 샀는데 그게 신고가일 거예요. 다 신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좌가 안 나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이분은 이미 팔았어요. 근데 용산에 집이 있으셨는데 도화동 근처에 있는 용산이라 가지고 되게 쌌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다행히 저 상계동에도 하나 계셨거든요. 그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곽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택이시니까 그리고 뭐 시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팔아도 되는 상황이 뭐 1주택만 남았으니까 이제 뭐 비과세니까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거를 파시려고 했는데 13억 뭐 몇천 정도 되는데요. 제가 파시려면 최저가로 내놔. 16층이었어요. 되게 좋은 층이셨는데 낮게 내놓으셔가지고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팔고 지금 헬리오시티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좌가 안 나와 정말 고생하다가 계좌가 나와가지고 헬리오시티 28억 4천인가 아마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강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좀 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강남은 그렇죠. 외곽이 지금 공기가 맞습니다. 퍼지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토지의 영향도 있지만은 지금 그런 데 들어가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강남 3구나 강남에요? 잠실이라든지. 강남 3구 같은 경우 뭐 신축 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아마 DH 클래스들하고 주공 1단지 재건축한 아파트 이제 2027년도에 들어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트리니원입니까? 그거 입주하고 3주구, 1, 2, 4주구가 이제 2027년에 입주하는데요. 3억 이야기 대부분 해요. 지금 원밸리가 2억이잖아요. 최고가가. 근데 여기가 이제 3억을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강남 나머지 아파트들도 올라올 건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강남을 꼭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신축보다는 준신축이라든지 뭐 또 세대수가 좀 적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그 반포에도 보면 강 쪽 아니고 그죠 위쪽으로 이렇게 신고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어차피 흐름은 가니까요. 지금 평당 1억밖에 안 하는데 강은 2억 하잖아요. 강 보이는 쪽은. 그럼 1억 5천까지는 가겠죠, 그죠?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준신축. 뭐 저희가 2010년에서 왔다 갔다를 하거든요. 2010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구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10년 지나서 이제 지어진 아파트, 12년, 13년 요때 지어진 아파트는 짓기도 잘 지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안 샀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건설회사에서 지었고요. 그다음에 구조 자체가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들을 뭐 좀 가격이 가성비가 있는 것들은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신축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준신축이나 이런 거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15년 차 안짝으로. 그렇죠. 15년차 안짝 아파트들. 평당 3억이면 평당 지금 1억 정도면 강남은 되게 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는 게 좋고요. 저는 대치도곡도 괜찮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 뭐 이쪽으로도 많이 안 올랐어요. 반포만 드립다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대충 레미안 팰리스 자체가 한 40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나머지 아파트 중에 뭐 신축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준신축이나 이런 것들 고르시면 가격을 뭐 어쨌든 키 맞추기는 강남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니까요. 그런 거 사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마포 성동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안 건드리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불러주세요, 이제.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투기과열지구는 제가 볼 때 좀 오래 지정하지 않을까, 그죠? 그럼 핵심은 지금 제일 높은 데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 데가 성동구고요. 네. 그다음 마포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 때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그죠? 내가 한 채 있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데를 사면 취득세가 8%거든요. 그런 게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과천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과천은 지금 제일 높아요. 상승률이 전국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거기 과천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마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나는 뭐 아직 한 채밖에 없다, 한 채도 없다 이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투기과열지구 사실 때 취득세가 8%가 되니까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제가 볼 때 맞다. 후레인 TV에서 제가 5월달인가 그 전에 나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냥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9월달로 생각했는데 지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죠? 지금 벌써 뭐 이야기 나오고 막 찌라시 돌던데요? 예, 근데 그거 찌라시는 거의 안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누가 뭐 장난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용인 뭐 수지규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아닌 건 수지규가 높긴 해요. 지금 2%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나마 우리가 분당이나 과천 제외하고 나면 제일 높죠. 근데 그거는 뭐 거기까지 지정하기는 힘들 거고요. 근데 과천은 지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마포, 성동 이런 데 사실 분들은 미리 좀 서두르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 지정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엄포는 넣지만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내년 지선에 나와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지금 안 그래도 신임을 다 잃었는데 그렇죠. 또 막 확대해가지고 그죠? 마포, 성동 다 지정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는 그러면 진짜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선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때문에라고 지금 다 생각하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 토제를 해제하고 또 재지정하면서 지금 촉발된 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도 좀 불편한 분들이 있고 팔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전세 끼고 있다 이런 분들 지금 팔지를 못하잖아요. 거기다 살려고 하는 분들도 실거주해야 돼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촉발한 분이 또 그렇게 마포 성동까지 지정한다 그건 생각이 쉽지는 않고요. 다급하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는 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속 거래하는 예, 예. 거나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6월 예. 3일 전하고 6월 3일 이후하고 좀 사람들 심리 나는 게 좀 달라졌습니까? 다급해지셨어요. 뭐 특별히 그래서- 뭘 한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6월 3일 전에 사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방송 때도 어쨌든 그렇게 혹시나 하셨죠.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6월 3일 날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다음 취임을 바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러니까 급하게 이제 막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후레인 TV만 보셨더라도 계속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니까 그 전에 사시는 게 좋다. 그 전에 사시는 게 좋다. 이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사시고 계시다가 이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DSR 3단계 실시되기 전에 하는 게 좀 그래도 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제 좀 대출 규제를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금감원장이 불렀나 누가 불른지 모르겠는데 네. 은행장들 다 부른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저번 주 토요일인가 관계장관 부동산 대책 관계장관에 하려다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좀 움직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나오겠죠.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이게 수도권 외곽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서울 외곽은 일단 퍼지고 있고요. 대신에 수도권 또 좋은 지역들은 좀 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동쪽 보시는 게 좋긴 해요. 동쪽. 우리가 안산, 시흥 이런 쪽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지금, 물론 이제 과천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인도권이나 안양 이런 쪽은 벌써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쪽으로 가셔야 돼요. 경부 라인이나. 그래서 수도권 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지구가 왜 지금 많이 오르느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여기가 어쨌든 반도체 라인이고, 그죠? 신분당선 라인이고 GTX 라인 쪽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 호재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건 무조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걸 뭐 무시하고 막 내가 수도권을 찾고 있는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계속 라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라인을 보시는 것이 좋고요. 과천 쪽도 이제 라인이라는 게 과천이 좋아지면 인덕원이 좋아지잖아요. 의왕 쪽에 백운호수 이런 쪽도 좋긴 한데 저는 이제 호수보다는 그래도 교통을 보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인덕원에도 보면 교통이 불편한 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덕원 쪽은 월판선 들어오는 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 청계역도 있거든요. 인덕원역고 그다음 청계역이고 뭐 그다음 판교역 이렇게 월판선이 있는데 월판선은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가요. 그래서 청계역 주변에 보면 또 단지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 쪽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청계 호수 주변에 백원 호수 주변에 있는 데들도 좋은데 그건 저 같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거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탄도 물론 동탄 호수공원이 좋긴 한데요. 동탄에서도 제일 비싼 데가 동탄역이고 그다음 호수공원역이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하는데 그거는 동탄역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동탄역 주변을 무조건 보셔야 되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천이 이주를 하니까요. 8, 9단지는 이주가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주택지를 찾잖아요. 대체주택은 비과세니까요. 어디 가겠어요? 뭐 그분들이 저 위로 가가지고 뭐 파주운정에 가겠어요? 그럼 바로 밑에가 인덕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이 SK뷰인가 뭐 이런 아파트 입주가 아마 끝나갈걸요. 예, 그런 아파트를 신축을 사겠죠. 왜 오르라도 비과세니까. 그리고 뭐 내년에 입주하는 퍼스비엘 이런 아파트도 있거든요. 뭐 그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죠. 아직 20평이 8억대 정도밖에 안 해요. 인덕원에 보면 엘센트로라고 하는 대장 아파트가 있긴 한데요. 네. 이 아파트가 15억, 16억까지 가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 많이 하고 있어요. 13억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10억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과천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나중에는 안양으로 갈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은 노려보시면 좋은데 계속 라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대략 위로 가지 마시고 GTX 라인이 위까지 가긴 하는데 그죠. 네, 밑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좀 동쪽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본인이 가장 큰 투자를 하시는 건데 무주택자분들은 리스크를 부담하기에는 좋은 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봐요. 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요. 저는 뭐 좋은 게 계속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일단 관심 있는 와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는 분이 평택을 사겠다 이런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좀 겹치나요? 지역이나 이런 게? 그렇죠. 대부분 뭐 서울 주거선호 지역들 사시려고 하고요. 지금 뭐 6월 말 7월 달 뭐 이렇게 잡히는 분 중에 지방에서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대구에 계신 분이 연락 와가지고 자기 뭐 7월 초 뭐 무슨 날밖에 안 되는데 그때 상담 가능하시면 좀 하고 싶다라고 연락 오시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대구 거를 안 물어볼 거라고요. 서울 걸 물어보려고 올라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구에서 사시는데 평택 사시겠어요? 이천 사시겠어요? 오산 사겠어요?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잘 몰라요. 오산이라 그러면 저 충청도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서울 쪽을 사시겠죠. 수요가 집중되는 쪽을 사는 게 좋고, 물론 그렇다고 외곽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외곽도 오르겠죠. 외곽도 오르겠지만, 그 오름폭이나 이런 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랑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가 17년도잖아요. 네.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였냐 그러면 노원구였어요. 예, 그리고 강남은 많이 오르고 있지도 않은데 노원구가 아마 그때 뭐 KB 기준으로 보면 한 3%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상하기는 진짜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근데 강남은 2%대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주로 강남만 계속 때리니까 강남만 계속 오르거든요.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상위 20% 아파트, 하위 20% 아파트 이 가격 차이가 4.7밖에 안 났는데 지금 11.4인가 그렇게 나거든요. 거의 3배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상승률 같은 걸 보더라도 동남권은 뭐 이미 한 3%, 4%씩 5% 정도 되죠. 동남권은. 동남권은 한 5% 정도 오르는데 저쪽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강남이 30억 하는 게 막 10%씩 오르는데 저쪽은 뭐 2%, 3%밖에 안 오른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이나 오히려 좀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상승률이 좋았었어요. 오르기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큰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누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뭔가 외곽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징조나 기미를 찾기는 어려워요. 일단 수요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도 강서에 있는데 강서 되게 안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데 마곡도 안 올라요. 근데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매물을 보시면 마곡은 이제 낮은 매물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집주인하고 협상을 해보면 싸게 팔거든요. 아, 그 땡기면 땡겨와요? 그러니까요. 노도광 이런 지역 가셔가지고 여러분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요. 근데 강남에 가셔가지고 깎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강남은 못 사요. 깎는 게 뭐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1억을 더 불러도 그때 사야 돼요. 무조건. 근데 아이씨 기분 나빠가지고 나 안 사. 이러면 평생 강남은 못 사요. 근데 강남은 앉는 순간에 그냥 1억 더 달라고 이야기를 그때 빨리 그냥 계좌를 줄 때 빨리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데 외곽 지역은 안 그래요. 그 파는 분들 매물도 많고 지금 이제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남 3구나 용산구의 매물이 새 끼어 있는 거는 못 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매물이 급격하게 줄잖아요. 그 내년 5월에 되면 양도세 중과 이제 가잖아요. 그럼 매물 더 줄어들 거예요. 어디가 중심적으로 줄어들겠어요? 강남이나 주거선호 지역들 매물은 줄어들죠. 지금 마포 성동은 일단 매물 자체가 잘 없어요. 찾으려면. 그래서 주거선호 지역은 매물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동결효과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사셔야 되는데 금천구 이런 데 가시면 그래도 깎아달라면 깎아주거든요. 아직도. 롯데캐슬이어도요? 네. 롯데캐슬도 깎아줄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가격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자꾸 벌어지느냐지 최근에 보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살 때, 그죠? 그때는 금천구에 가서 뭐 2채씩, 3채씩 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장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노동한 금강구가 많이 오를 거냐. 쉽지가 않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똘똘한 한 채를 사는 시장이잖아요. 양도세 중과 해제를 해주면 가능하죠.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 해제를 해줄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한 채 사는 거예요. 지방만 그나마 뭐 지방에 있는 분이 한 채 사는 경우 뭐 지방에도 하나 있을 거니까 그죠? 2채 사거나 아니면 자식 명의로 사면 또 한 채죠. 뭐 그런 정도나 노도강 금강구에 사겠죠. 근데 그 수요가 압도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뭐 그 떨어진다는 사람들 나와서 뭐 지방에 사는 수요 없어지면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방이 압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 10%면 20%로 늘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압도적인 수요는 어디냐 그러면 서울 내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가 지역 외 거주자 뭐 이런 비율이 있는데요. 그 네. 비율이 지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요. 그래서 아직은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많이 사기 때문에 뭐 지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가겠네요. 똘똘한 한 채로 정부에서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버티는 분은 계시는데 아쿠로 리버팍 한 3채씩 가진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두 부류예요. 난 팔겠다. 아니면 가지고 있겠다. 정말 똘똘한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팔까요? 버틸까요? 버틸 것 같은데요? 예, 버팁니다. 어떻게든? 예. 지금 팔겠다는 분은 조금 애매한 거 가진 분이에요. 강남에 뭐 한 2-3채 가졌는데 좀 하나가 안 올라. 하나가 예, 조금 애매한 거, 모질이. 그런 건 파는데요. 아쿠로리박 3채 가진 분은 안 팔아요. 버틴다고 하세요. 그래서 월세로 돌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안 파세요? 저도 걱정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마 맞으셨어요? 종부세로? 3억 맞았대요. 근데 이제 좀 파는 분 중에 좀 특이한 분 중에는 이제 은퇴한 분들은 또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네. 좀 팔려고 하는 분 계신데 아크로 리버팍을 3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금이 1년에 뭐 5억씩 10억씩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안 팔아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도 낼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요가 없어서 폭락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현장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우리가 강남에 사시는 분들 제가 상담을 해보면 PIR이라고 그러나요?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네. 5에서 10 사이예요. 다. 그냥 안정적이에요. 대부분. 그게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평균 소득으로 강남에 집을 사는데 30년 걸린다. 평균 소득이 강남에 집을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언론에서 그죠? 좀 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쓰는 거지. 강남에 집 사는 분이 평균 소득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저번에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명지대인가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뭐 그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 하신 거죠. 청년 세대가 강남에 집을 사는데 50년 걸린다. 청년이 그 소득이 3천, 4천밖에 안 되는데 많아도 3천 되는 분은 되게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런 분이 강남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해서 막 발표를 하는 건 그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현장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연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3억에서 5억은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데 30억짜리 사면 PIR 10의 내외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 오셔서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똘똘한 것만 세 채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버티는 거죠. 예, 나는 버티겠다. 왜? 좀 파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3억 이상은 오른다. 한 채만 3억 이상은 오른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분위기 같으면 뭐 지금 뭐 앉은 자리에서 몇 억 올리는 3억이 아니라 한 달에 3억씩 오르는데 지금 그분들이 왜 그걸 팔겠습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원밸리 30억대 물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36억인가 37억에 팔았어요. 지금 매물 나오는 거 정말 싼 게 50억대에 나올 거예요. 1년 사이 20억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팔까요? 안 팔아요. 정말 똘똘한 걸로 세팅된 분들은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더 심각한 거는 입주 물량도 없어요. 그때는 입주 물량이라도 5만 세대, 6만 세대 나왔을 때예요. 물론 그게 다 입주는 아닌데 지금 뭐 만 세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 폭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보일 것 같은데 예. 세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강남 안에서도 100억대냐 아니냐 아마 이렇게 좀 또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는 계산하는 게 뭐 3억, 3억. 평당 3억 이러면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국평이 세 자릿수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따지겠죠. 예, 그 실제로 예, 그렇게 될 거고요. 압구정동 이제 또 재건축 하잖아요. 그게 이제 되는 순간에 2030년대 훌쩍 넘어가지고 입주하겠지만 어쨌든 반포가 먼저 한 3억을 찍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무슨 아파트가 평당 3억을 하냐.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시면 저번 주에 상담 오신 분이 중국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상해 제일 비싼 아파트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평당 5억, 6억 하죠. 그렇게. 상해는 $10,000예요, 지금 소득이. 베이징도 한 5, 6억 하는 아파트 있을걸요. 인도도 가보면 한 3억씩 해요, 아파트. 비싼 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일 비싼 아파트. 인도가 제가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갔을 때 뭄바이에 1억 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 빈부격차가 진짜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3억씩, 5억씩 하는 아파트가 나오느냐 그러면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산들이 세팅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소득을 1년에 뭐 10억씩 버는데 10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PIR 10밖에 안 되는데. 소득이 지금 0.1% 이런 분들이 엄청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는 1%가 아니고요. 0.1%로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산들이 재배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되게 샀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강남 아파트는 박앤세일이었고요. 그때 정말 싼 아파트 많았어요. 작년은 정말 엄청난 세일 기간이었고요. 올해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 상담하러 오신 분들.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못 사면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포 성동이 곧 아마 평당 1억 찍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성동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라고 하는 입주한 아파트에 있는데 이미 평당 1억 찍었어요. 그 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랑천 조망이 나와요. 중랑천. 그 아파트 2차가 곧 입주할 거예요. 예, 올해 말에. 근데 이미 1억 찍었잖아요. 25평이 1억 먼저 찍었고요. 제가 25평 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도 25평이 제일 높아요. 가격대가 제일 높고 빨리 찍어요. 그래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인들은 30평대는 살아야 된다 이야기. 돈이 없으면 30평대 못 살아요. 그리고 옛날 30평대가 지금은 20평대나 거의 비슷해요. 20평대가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둘이 3명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노인분들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돈 많으면 큰 평수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그죠? 어떻게 가겠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 평수 되는 구로로 가겠어요? 아니면 작은 평수 있는 성동이나 마포로 오겠어요? 성동이나 마포에 와서 작은 평수를 사겠죠. 그래서 어쨌든 넘었고요. 그 포제스 한강이라고 저 광진구에 있어요. 올해 7월 달에 입주해요. 그 이미 30평이 44억을 찍었어요. 다른 아파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입주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그건 구리에 붙어 있어요, 거의. 그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거의 구리 아파트예요. 근데 그게 포스코에 지었는데 정말 잘 지었대요. 제가 이제 그 포스코에 그 다니는 후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정말 잘 지어서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잘 지어봤자 그 어쨌든 구리인데 어쨌든 그게 입주하면 그게 뭐 이제 광나루역에 가깝거든요. 네. 가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광나루역에 보면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가 지금 한 23억 이러는데 여러분 매물 호가를 보셔야 돼요. 매물 호가 보면 저층이 25억으로 다 찍혀 있어요. 지금 거기에 20몇 층 아파트인데요. 고층은 안 내놔요 지금. 이게 바보가 아닌다면 내놓겠어요, 지금. 그래서 포제스 한강 입주하고 내놓겠죠. 얼마에? 30억에 내놓겠죠. 그래서 구축들도 이제 평당 1억으로 가고 있어요. 마포도 제가 볼 때 구축들도 1억 갈 거예요. 근데 마포도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죠.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인가 뭐 공동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하거든요. 그 27년 3월에 좀 멀긴 한데 그 아파트 평당 1억 당연히 넘을 거고요. 그럼 주변에서 막 끌어올릴 거예요. 평당 1억 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도 그런 이야기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사실은 맞고요.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신축 공급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서울시가 핵심이니까요. 오세훈 시장 때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개포도 막 그죠. 입주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포 입주 뭐 6천 세대 막 이렇게 1단지 입주하니까요. 예, 뭐 그런 건 굉장히 혜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10년간 하면서 거의 인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정비사업에 대한.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돼?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10년 동안 없을 거예요, 공급이.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내줬으니까 이게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현미 전 장관께서 이야기했듯이 빵으로 굽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10년 갈 거예요. 저는 뭐 2030년 훌쩍 넘어서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강의하러 가면 또 조심해야 되니까 한 30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예, 공급 부족이. 예, 뭐 지금 분양 안 하면 어쨌든 30년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한 4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사기 신도시 이거는 땅 찾다가 끝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3기 신도시 좀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라. 지금 뭐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데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 이제 잘 해서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들 재개발 진행 좀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럼 빨리 들어가가지고 공사비 왜 문제가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그죠? 건설회사한테 야, 너 좀 양보해. 뭐 조합에서 좀 더 내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듣겠죠.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해가지고 정비사업 진행시키는 거. 뭐 이런 거지.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됐잖아요. 네. 분당만 보면 되는데 분당도 보시면 지금 대체 주거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이주해야 되는데 대체 주거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0,000세대, 20,000세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선도지구 지정도 안 될 거고요. 이것도 거의 물 건너가 공급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본인들은 이제 1차 선도지구 해서 내년부터 이제 이주시키고 착공하고 뭐 이런 걸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지켜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지금 성남시에서 제안했던 대체주거지가 주민들 반대로 다 묵살됐고요. 예, 그다음에 다시 5군데인가 해필 그린벨트를 국토부에 이야기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한 5년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환경론자들 다 반대할 거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야, 안 돼. 이렇게 그냥 통보를 했어요. 그 상태로 지금 답보 상태예요. 그 대체 주거지가 지금 현재 없어요. 대체 주거지가 생기더라도 짓는데 한 3년 걸리잖아요. 대체 주거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할 거예요. 뭐 3,000세대, 5,000세대만 한 단지만 먼저 하고 그 다음 단지는 좀 기다리라 하고 뭐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지금 공급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급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립. 빌라요? 빌라는 6개월 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립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정권 하반기 가면 뭔가 연립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비아파트 중에 지을 수 있는 게 연립,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한 2년은 걸려요.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는 땅 안 파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연립에 대한 혜택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건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200만 원 공급은 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건 뭐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0만 원 이야기한 게 계속 흘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한 거 없어요. 아시다시피 상기 신도시 뭐는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니까요. 그게 이제 2030년 가까이 되면 입주하겠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면 한 10년 후에 이제 빠르면 10년 후에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으로서 의미는 없고 대신에 계속 이제 뭔가를 하는 거는 좋긴 하죠. 대신에 이제 사기 신도시는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이제 왜냐하면 또 그린벨트 해제하든지 아니면 좀 찾아야 되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 과연 이제 서울 도심에만 수요가 많은데 외곽에 계속 만드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 건가? 이거는 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정비 사업은 괜찮다고 봐요. 지금 또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중에도 정비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데들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거.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계룡역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삼안이라든지 우성 뭐 이런 데들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데들 속도가 빨라요. 이미 조합 설립한 데 있고 사업자 인가 받은 데도 있고 관쳐놔서 곧 분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가격이 뭐 15억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한 25억씩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뭐 주거 선호 지역 중에 한강 라인들, 그죠? 이런 데들 마포, 성동, 광진, 뭐 동작 이런 데들도 보면 동작도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 9단지하고 11차인가 9차가 구역이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게 반포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지금 1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 투자하면 괜찮죠. 이미 곧 관천하고 뭐 분양하고 이런 정도로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그런 건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조합 설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마포 쪽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성산시형 아파트. 아주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뭐 사도 오르긴 할 거예요. 오르긴 하는데 진행은 진짜 늦을 거다. 거기는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거든요. 조합 설립이 안 됐어요. 근데 목동 이런 데하고 좀 다르잖아요. 목동은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됐더라도 6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 설립이 안 됐더라도 6단지는 저는 올해는 조합이 설립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목동, 양천구 이런 데는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양천구 자체가 목동 재건축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동 재건축이 안 되면 양천구청장이 다음에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엄청나게 땡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목동 엄청 올랐거든요. 제가 아마 프랭이 TV 초기에 나왔을 때, 이게 목동이 20억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평당 1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만 해도 한 10억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괜찮게 가고 있고요. 6단지가 빠르니까 좀 보시는 거 괜찮고 5단지는 예전에 가장 가격이 높은 데고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동은 그냥 같은 평형으로가 아니라 한 30평에서 40평으로 가더라도 거의 분담금이 없는 이런 정도로 좋은 거니까요. 그냥 무조건 하셔도 좋고요. 7단지는 원래 대장 단지니까 좋고 5, 6, 7단지 관심 가지면서 투자하시면 저는 목동 같은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주거 선호 지역은 어차피 가거든요. 근데 애매한 데 있잖아요. 가격이 뭐 아마 성산시형이 10억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조그만 평수가. 그런 데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거 선호 지역으로 확실하게 갈 때 아니면 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그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은 저는 정말 매력적이고 강남에는 지금 사시면 우성 뭐 1, 2, 3차라든지 뭐 서초 진흥 아파트라는 이런 데들 대부분 이제 조합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가격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대형 평형이 낮아요. 되게 대형 평형 가격이 평당가로 보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좋은 땅에 나쁜 건물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신축의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좋아요. 계룡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보시면 30평대나 40평대나 50평대나 가격이 거의 같아요. 1억 차이밖에 없어요. 1억 차이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입주하면 1억 차이일까? 새 아파트 되면. 그죠? 그래서 좀 대형 평형 사시는 것이 좋고 대형 평형이 이젠 뭐 송파니까 거기도 들어가 사셔야 되잖아요. 몸테크 하는 데는 자기가 30평 살다가 40평 들어가면 괜찮아요. 홈테크 할만해요. 대형 평형 많이 사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건 뭐 본인 여건에 맞는 걸 사시는 게 좋겠죠. 왜 수요가 없어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그게 제가 답답한 게 오늘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쓴 칼럼이 있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누적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제가 폭발하고 있다 막 이렇게 쓴 건 아닌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네, 거예요? 제목은 좀 그렇게 세게. 씁니다. 예, 쓰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거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네. 예, 어쨌든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89만 채가 거래됐어요. 예, 3년 동안. 2022년에서 2024년 동안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가 98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럼 90만 채 이상이 사고 싶은데 안 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망세가 아니에요. 대기 수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자마자 그죠? 시장에 확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산 거예요. 내가 집을 살 때는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제가 차를 2년 전에 바꿨는데요. 바꿀 때도 한 3개월은 제가 물어보고 돌아다니고 앉아보고 산 것 같아요. 집을 살 때 한 3개월은 걸려요. 내가 구하러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오면 보러 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협상도 해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다 한 거예요, 이미. 이미 다 한 거예요. 옆집도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안 보고 그냥 계약금 쏘은 거예요. 그래야지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을 한 달 만에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근데 뭐냐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90만 채를 못 사고 대기한 수요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공급도 누적이 되는데 공급이 대구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금 공급이 별로 없는데도 막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도 누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소가 안 되니까 앞에서 수요도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금 90만 채 정도 되는 수요가 수도권에 못 산 수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요? 통계상으로 다 나오는데요. 예, 못 막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슨 조치를 하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여러분들 봐왔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계속 오를 거예요, 당분간은. 예. 물론 이제 규제가 아주 심한 게, 난 안 건드리겠다. 이러다가 이제 막 할 수도 있겠죠. 하면 안정화됐다가 다시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떨어진 적도 거의 없었어요. 조정하다가 다시 오르고 또 규제 나오면 안정화됐다가 다시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데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도 6개월이에요. 만약 규제가 나오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살 수 있는, 그죠? 찬스다. 근데 이제 대출 같은 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초에 대출이 많이 풀리고, 그죠? 그 다음 연말 되면 대출은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흐르는데 연말 되면 막는 이유는 너무 많이 사니까 막는 거거든요. 그때 규제가 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이 좀 힘드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대출 같은 거는 광클릭해야지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요. 지금 대출은 정부에서 계속 은행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월1 기준이 있고 월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막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창고 가시면 막 줄 서 있고 이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사시고 연초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규제가 나오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길어도 6개월이에요. 그때 되면 규제 효과는 없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거기에서 변동돼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3억씩 하는 게 정상이냐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 가격을 평균을 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올랐어요. 전국의 주택 가격, 종합주택 가격. 주택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단독주택, 연립, 뭐 아파트 이런 걸 전국으로 다 모으면 0.3%, 0.2% 올랐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맨하탄의 아파트가 평당 뭐 10억 한다고 20억 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좀 언론이나 방송 쪽에서 너무 이제 부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안 한다고 청년들이. 집값이 비싼 게 어디 있어요? 서울에도 연립은 아직 3, 4억 하는 게 수두룩 한데 거기 가서 사시면 되죠. 사는 거는 전세 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삼성중앙역인가 9호선 쪽에도 보면 연립 빌라 한 4억 원, 5억 원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거 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시면 돼요. 근데 안 사시잖아요. 왜 안 살까요? 오빠,
나보고 빌라 살라고? 안 오르는데 안 사니까 그렇죠. 다 투기자면서 뭐.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은 거의 안 올라요. 우리나라 그 주택 종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주택 가격은 거의 안 올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오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뭐 그 일본은 타워 맨션이라고 해서 그죠 도심에 도심 5구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주쿠 뭐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일본도 너무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규제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대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지역별 양극화도 있지만 그 예. 연식별 양극화도 있고 예. 그런 종별 양극화도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빌라와 아파트 간의 이 선호도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게 이상했던 거예요. 선호하지 않는데 왜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막 사고 그죠. 유동성. 사실은 좀 문제가 그러니까 많이 풀리고 다주택자들이 막 10채씩 사고 이 시장은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2021년도에 뭐 만건 거래되는 거하고 지금 만건 거래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21년도에 만건 거래되는 거는 다주택자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법인 수요가 많았어요. 저 상담하신 분들 법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공시가 1억 아파트, 2억 아파트 막 지방 가가지고 막 10채씩 사고 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막 말리고 이랬는데도 막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금 안 나오는데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한 채 사는데요. 1억 가지고 그걸 10채씩 막 사셨잖아요. 이런 수요로 인해서 만호가 거래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제 실거주 수요예요. 최근에 이제 갭이 좀 늘긴 했어요. 갭으로 사시는 분들이 늘긴 했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수요로 만건. 지금 오늘 오다가 제가 보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그죠? 7,000건이 5월 달에 넘었어요. 아직 뭐 저희가 한 1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8,000건, 9,000건 되겠죠. 이미 만건 한번 뚫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은 그 1월에서 4월까지 거래된 게 보니까 한 3,600건인가 평균적으로 거래됐었어요. 근데 이번은 거의 한 6,500건씩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 6천 건 거래되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거래 많이 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고요. 이걸 좀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정부에서 좀 참으면 저는 그냥 대출 안 해주고 이러면 또 하반기에 좀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 건데 그리고 최소한도로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하는 거는 뭐 마포성동이나 과천 정도만 지정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괜찮거든요. 일단 대출 쪼이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말도 안 되는 국토보유세 이런 거 만들어내고 이러면 정말 시장이 왜곡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적당히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저는 참 큰 문제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 달 정도 참고는 못 참았잖아요. 토제. 저는 한 3개월 참았더라면 안정됐을 거라고 봐요. 시장은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느냐. 왜곡된 시장이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오르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될 때는 뭔가 나쁜 영향도 있거든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참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포퓰리스트거든요. 뉴스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 고삐 풀린 집값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노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요. 뭐하노.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요번에 뭐 그 인터뷰 하셨던데 오세훈 시장이 압력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전화하죠. 전화해가지고 좀 뭔가 하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는 동별이 아니라 무슨 그냥 구별로 다 이렇게 지정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40만 원화 되는 아파트를 다 묶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정상화됩니다, 시장. 문재인 정부 때를 계속 떠올려 보면 하반기에 주요 규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책들이. 그렇죠. 617, 710, 913, 1216, 8.2 대책. 8.2 다 이렇게 후반기에 한 번씩 규제가 나와서 이번에도 이제 뭔가 가을 되기 전에 하나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걱정되는데요. 이게 또 추석 전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8달, 9월달 요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이제 많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 영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르게 돼 있어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죠. 네, 잠잠했다가 그걸- 상반기에 또 풀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고 좀 내가 산다 그러면 좀 주춤할 때 사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협상도 되고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내년 뭐 양도세 중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 초반에 파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도 내년 초반에 팔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오르는 거 보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다가 한 몇 억 더 오르면 내년 초에 이제 파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못 팔면 이제 뭐 마포나 성동 이런 데는 투기과일주로 지정된다. 이러면 양도세 중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기과일대로 지정 안 되면 양도세 중과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일로 지정되는 거와 양도세 중과하고는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내년에 무조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춤할 때 사셔야 돼요, 무조건. 막 오를 때 덩달아 이렇게 사시고 이러는 거는 뭐 할 수 없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추천드리고 하는데요. 주춤할 때 사셔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하반기에 대부분 사시는 게 좋은데 또 주춤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못 사시고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못 사신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냐, 아니면 아무튼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누구누구는 합니다 이랬으니까 뭔가 규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이후에 조금 멈칫하면 그때 살까 엄청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보다 올라 있을 거예요. 절대가 자체가. 절대가 자체가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 오래 사시면 주거선호지역은 사시는 게 맞고요. 근데 아니고 내가 외곽 사신다 그러면 좀 여유는 있죠. 그죠? 주거선호지역 오르고 그다음 외곽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외곽 사시고 뭐 수도권 사시고 이러는 거는 뭐 오래 안 사시고 그죠? 아니면 올해 말에 사시도 괜찮을 거고요. 그건 뭐 주춤한 상태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대금리 같은 걸 적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가상금리를 지금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가상금리는 그냥 이게 정부에서 통제하는 게 가상금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를 지금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3% 지금 후반대 정도에 아마 빌리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후라이 TV 나와가지고 3% 후반대 되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중반대로 가고 이러면 정말 정부에서도 잡기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 2번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2%대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제 3% 초반대로 해야 돼요. 3% 초반대면 이제 정말 다른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딱 예. 체감상 3% 초반이면 할만한데? 2024년도에 확 들어왔을 때가 3% 초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1.5%포인트 기준금리가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또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은행만 배불린다.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민주당 정부에서. 기업들 돈 버는 거 정말 싫어해요. 민주당 정부에서. 기업들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내부 유보 해놓고 이랬더니만 내부 유보 하는 데 대해서 세금 매기겠다는 정책까지 나온 정부예요. 뭐 이야기 나왔다가. 배당 그러니까 촉진제?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예전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걸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사실 거의 정부에서 손아귀에 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계속 그냥 은행에서 돈 버는 거 가만 안 둘까요? 그냥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3% 초반대 나오고 이러면 정말 이제 시장의 수요가 확 더 들어오겠죠. 저는 내년 초반 되면 거의 3% 초반대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정말 지금 또 이런 상태인데, 예, 아주 그래서 정말 내년 초반까지는 정말 사셔야 되지 않을까. 뭘 하더라도 외곽도 이제 내년 초반 정도에는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두 채인 분도 있고 세 채인 분도 있고 맞습니다. 지방 2개, 서울 하나 또 있고 수도권 3개, 뭐 서울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주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똘똘하지 않은 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다주택자분들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일지구가 어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염두에 두시면서 좀 예측도 해보시고, 그죠? 그 찌라시는 보지 마시고요. 엄청 사람들 많이 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누가 하나 만들면 저도 만들 수 있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15억 초과 대출 금지도 있었고요. 15억 초과 안 돼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초과 했는데 지금 또 15억 초과 하겠어요.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20억 초과, 그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요. 10억 초과는 안 해요. 이재명 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나오면 바본 거고요. 왜냐하면 더 낮춰가 하면 할수록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25억이 되든 뭐 20억 이상이 되든 그렇게 하겠죠. 바보가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도 정말 바보는 아니거든요. 조금 바보지기 때문에 그냥 시장 예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경제학 원론 공부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경제학 원론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학 원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레이님 또 우리 공인중개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경제학 원론을 거의 가져온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서 그거 정도만 공부하셔도 제가 이제 뭐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보시면 대부분 경제학 논리들이 들어와서 설명해요. 그게 보면 다 뭐 세금 매기면 가격이 더 오르고 뭐 동결효과로 해서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르고 이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거를 알더라도 또 뭐 본인은 이념적 색채를 투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부동산이거든요, 사실은. 요번에 보니까 외교도 제가 외교에서까지 그렇게 하겠냐 이런데 뭐 하는 걸 보면 또 투영할 수 있는 수단이를 외교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뭐 부동산은 굉장히 그게 잘 투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걸 쓸겠죠.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합리적으로 또 대부분 본인들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20억 뭐 이런 건 맞는데 15억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덜 똘똘한 애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덜 똘똘한 것도 오를 것 같은데요? 그냥 꽉 쥐고 있으면? 근데 갈아타시면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 5년을 보시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5년. 예, 지금 오르는 게 5년 정도 이렇게 상승기는 기본적으로는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봅니다. 왜 10년 보느냐 그러면 지금 아직 저희가 하락기가 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조정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그때를 조정기라고 보시는 게 맞지 1, 2년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건 하락기가 아니에요. 그 하락기는 금융위기 와가지고 한 6, 7년 동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14년, 15년도에 또 14년, 15년도가 아니라 17년 말에도 서울에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샀거든요, 미분양.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하락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강남도 10억 안 할 때인데 30평대. 예, 지금은 하락기가 아니고요, 상승기예요. 그러니까 1, 2년 떨어졌다고 그 금리를 1년 사이에 7배로 올렸는데 그게 조정기가 안 오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상승기예요. 그래서 최장 상승기로 가는 게 왜? 규제를 해제를 못하니까. 예, 규제를 안 풀면 가격은 오른다. 이게 뭐 정상인데 윤석열 정부 때 규제 푼 거 없잖아요. 하나도 못했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도 배제 그냥 겨우 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단 서울의 공급은 10년 동안 못했잖아요. 네. 그럼 뭐 앞으로 10년간 공급 절벽이 오면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35년까지 저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죠. 네. 네. 그래서 유의미한 공급이 3기 신도시인데요. 그게 쏟아져야 돼요. 근데 쏟아지는 거는 30년 초반 정도에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또 서울의 가격을 얼마만큼 조정시킬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남 교선이나 고양 창릉 정도가 그죠.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공급인 것 같고요. 인천, 계양 이런 거를 서울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빵 공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요. 똑똑똑똑 질질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서 올해까지 3기 신도시 본청약하는 게 만세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28년 정도 돼야지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그때 만세대가 안 되는 거 나오면 뭐 시장에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MB 정부 때 4곡, 3곡 뭐 이런 데다가 막 몇만 세대씩 쏟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좀 안타까운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겨우 그런 아파트나 만드니까 왜냐하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흡수를 못했거든요. 30평대가 아직 가보시면 15억 해요. 살기는 너무 좋아요. 네. 나오려면 지옥이에요. 그거 어떤 분이 네. 되게 칭찬 많이 하셨는데 칭찬을 했다고요? 네. 누가 칭찬을 하죠? 그건 원래 공급의 목적이 강남의 수요를 확 흡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값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반값 아파트를 강남에 짓는 건 좋은데 그게 강남 수요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흡수하려면 최소 2, 30억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 강남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인프라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가보면 공기 좋고 물 좋고. 맞아요. 완전 시골에 와 있는 기분은 들어서 좋긴 한데요. 거기서 나오시려면 되게 힘들어요. 출퇴근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나마 이제 수소 쪽에 가까이 있는 거는 그나마 이제 마을버스 타고 나올 수 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데는 정말 그냥 은퇴하시고 가면 되게 좋은 데죠. 그 다음에 강남이니까 택시 타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으니까 강남 주요 접근성을 하죠. 계속 택시 타고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쉽지는 않은 동네죠.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강남의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한 거죠. 15억짜리 아파트를 만들려고 그렇게나 그린벨트 해제하고 욕 들어먹고 그죠. MB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한 거죠. 한남 뉴타운 다 해봤자 지금 현재 12,000세대 정도밖에 안 될걸요. 제일 큰 게 이제 3구역인데 거기도 6,000세대 정도 되고. 네. 예, 지금 빠른 게 2구역인가? 3구역이 빠르나? 한참 더 걸리죠. 예, 한참 더 걸리니까. 그리고 10,000세대 정도인데, 예, 서울에 순차적으로 또 입주할 거고, 그죠?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신도시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락장 안 오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10,000세대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공급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 뭐, 한 몇만 세대를 쏟아내야 되는데, 그죠? 한남 뉴타운으로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 또 공급되려면 30년은 넘어와야 될걸요. 입주하려면. 지금 뭐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